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월요일 날 보내드리고 있는 쉽게 배우는 고전 시간입니다. 오늘 14강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주는 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쉽게 배우는 고전 이런 식으로 격주로 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매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어떻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 해달라는 거 요청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격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양해 바라시고요. 제가 웬간히 같이 일할 분이라든지 그렇게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고전은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멀고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멀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당분간만 좀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의 245페이지 될 것입니다. 제목은 과유불급 또는 중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둘 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또 많이 들어본 얘기고 그러나 이거를 많이 들었다든지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만만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같은 중용은 동양에서만 이같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84년에 태어난 게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거의 한 200년 앞서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또 공자가 대단합니다. 어쨌든 공자가 먼저 이 같은 중용을 설파했다면은 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서양에서 서로 연락한 건 아니겠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그 연락한다든지 저서를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서양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이 중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나갑니다. 나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양 고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 중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냥 한번 씩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동서양 할 것 없이 이 중용의 덕목, 중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언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로 공자의 그 중용, 공자 이후에 아예 중용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부터 시작해서 사서 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에 대한 중용보다도 우선 공자 사상에서 중용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는 유교에서 중용은 어떤 건가라는 부분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게 되면 과유불급 또는 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라고 잘못 쓰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부터 좀 똑바로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에서 그럼 뭐냐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겁니다. 과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불급 못 미친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겁니다. 이 말씀만큼 공자의 사상이나 이 공자의 행동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게 드물다 할 정도로 아주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마디로 중용이라는 게 유교 또는 공자 사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가, 또 그다음에 이 중용에 이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한마디로 중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용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거 물리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중간을 취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더 심하게는 이쪽 저쪽 보고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어디 한 군데 옮겨 타라는 그 눈치 작전을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중용은 뭔가? 이게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를 얘기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길게 쓰여져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공자뿐만 아니고 아예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인제 유교에서는 그같이 중용이 중요하고요. 왜 그러면 중용이든지 이 같은 사서삼경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과거의 교과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중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중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첫 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부분으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3 개가 있다면은 요 한중간이 중이죠. 가운데죠. 가운데 있으니까 얘를 하라는가 보다. 이거는 보이니까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를 중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가운데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공자가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러나 이 덕을 오랫동안 지키는 이는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참 중용을 오랫동안 해낼 줄 아는 사람은 참 드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용이 만만찮은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는 자공이 물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공이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납니까?" 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했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보면서 한 제자가 질문을 하면서 두 또 다른 제자를 비교할 때에 한 제자는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 제자는 지나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제자는 미치지 못한다 하고 한 제자는 지나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바로 또 그럼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이나 다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경관저편에는 즐거움도 엄난하지 않고 슬퍼도 몸을 상하지 않는 데 이르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즐겁거나 또 슬프거나 그런 이제 감정적인 중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모든 데 적용됩니다마는 감정적인 중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든지 또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되면 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즐거움을 쫓게 되면 엄난하게 되고 또 너무 슬퍼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감정에도 지나침이 없어야 되고 한마디로 과유불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4 가지가 전혀 없었다. 사사로운 생각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집착과 사사로운 자아다. 첫 번째 사사로운 생각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도 없어야 하고 좀 생각이 달리 들죠. 집착도 없어야 되고 사사로운 자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죠? 언뜻 봐도 그죠? 네, 이러니까 공자도 어렵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우치기를 좋아하거든요. 했다면은 막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안 할 것 같으면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안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적절히 중용을 딱 취할 수 있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계속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용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중간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눈치 보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고, 또 중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마다 중간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거름뱅이들이 쭉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 원을 내는 것과, 그다음에 부자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만 원을 내는 것,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어디 가나 만 원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목적은 뭐든지 간에 어떻든요, 돈 만 원이라는 걸 딱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놔 놓고 여기서 내나 저기서 내나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돈 만 원 내 가지고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부자들의 모임에서 자기가 돈 만 원을 냈다.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중용이라는 게 뭘 하나 딱 정하기엔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다면 이 물줄기 속에서의 그때그때마다 중앙을 택할 줄 아는, 중용을 택할 줄 아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게 이 같은 상황 파악 능력이 안 되면은 비웃음밖에 안 되죠. 곧이어서 이 얘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곧이어서 실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를 주라. 그러니까 6말 4대를 주라 했다는 겁니다. 염류가 더 청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유를 주라. 아까는 일부를 주라 했죠. 그럼 일유는 16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구가 곡식 5병, 그러니까 80섬을 주었다. 아까 제가 부자 거지를 비교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화가 제 나라에 갈 때 보니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갓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이에겐 보태주지 않는다 했다. 군자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자와 거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돈 내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일정량을 보내라고 했는데 염류가 이를 어기고 자아의 집은 부유한 편이다. 그러니 내가 그만큼 주라고 했다. 군자는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부자에게는 보태주지 않는 법이다. 지나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입니다. 얘기가 궁핍한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부자에게는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칙, 중용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궁핍한 사람은 당연히 양이 얼마든지 간에 어떻든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또 부자일 경우는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중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중용이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또 원사라는 사람이 선생님의 공자의 가신이 된 거에 대해서 그에게 곡식을 주는 얘기입니다. 곡식 900 이상을 주었는데 그가 사양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마라. 그것을 내 이웃이나 동네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얘기가 자기 가신으로 왔으니까 월급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하는 얘기가, 사양하지 마라. 네가 만일 필요치 않으면은 이 곡식을 받아서 궁핍한 사람들을 보태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 중용이라는 건 과유불급의 정신인데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용에 이르는 심리 상태, 마음 자세는 어떤가? 상황을 파악하고 중용을 취하기 어려우니까 안절부절,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취하는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집에서 한가로이 계실 때에 그 모습이 태연자약하셨고 얼굴빛에 생기와 부드러움이 넘쳤다. 즉 공자께서 이렇게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공자께서 이렇게 한가로이 계실 때의 그 모습이 태연자약하셨고
얼굴에 생기와 부드러움이 있었다. 이런 공자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선생께서는 네 가지가 전혀 없었다. 사사로운 생각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집착과 사사로운 자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시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이제 중용을 이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즉 군자가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중용을 배우고 또 유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변화하는 지향점이 이같이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또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고 또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엄숙하다면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는 뜻이죠. 또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납기 쉽고 사나운 사람한테는 위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공손하기만 한 사람은 자칫 비굴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쉬운데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워한다면 상대에게 알맞은 예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멘북, 대량 난감, 의상실 같은 말을 수시로 쓰면서 사는 요즘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공자는 역시 평범하지 않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의 가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용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조화라는 겁니다. 뭐하고 조화인가? 상황과 그 다음에 균일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양 상태가 조화롭게 되어지는 게 중용이다. 이 얘기고요. 특히 논어의 중용에서는 사실 공자께서도 얘기가 자왈, 중용지 위등야, 비지호, 민선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여간 얘기는요. 중용의 덕을 얼마나 지극한가, 중용의 덕이 얼마나 지극한가.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오랫동안 실천하는 사람은 참 드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중용과 그다음에 군자, 공자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본 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중용을 지키고 그다음에 소인은 중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조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크게는 외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 그다음에 이웃과의 조화,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 몸으로 봤을 때 내 몸에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동양 철학의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같은 조화에 이루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도 하나 만들어지고 또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또 하면서 이때 다시 한 번 더 공자의 중용과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점이 또 강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동서양을 비교해 가면서 중용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탄탄한 중용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급히 이렇게 아주 쉽게 중용에 대해서 얘기되는 영상을 밑에다 걸쳐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됐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쉽게 해서 뭘 얘기를 들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붙여뒀거든요. 제 설명이 미비했던 점들은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